진짜 우리 지금 생각하는 이런 주식의 형태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주식은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나와요. 근데 그게 참 재미난 아이러니컬한 게 홀랜드라고 그러는데 네덜란드가 1600년도에 인도를 침공을 합니다. 네. 침공이라는 표현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동인도 회사를 세워요.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 1601년도에 영국이 또 가서 동인도 회사를 그때 주식회사예요. 그리고 그게 인도를 다 나중에 이제 확장해서 식민지로 해서 재밌지 않아요? 주식회사 식민지를 만든 거예요. 영국 정부가 아니에요. 네덜란드 정부가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게 1600년 지금 같으면 2025년이니까 지금 한 400년 넘었는데 주식회사가 되면 또 엄청난 제도. 저는 은행보다 훨씬 강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세계를 다 역사를 바꿨어. 그건 나중에 한번 우리 시청자분 재밌어 하시면 제가 금융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듣는데 그렇게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거 아니 그게 모두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학문 수준 거기서 기술이 발달되고 기술 발달돼서 디바이스 어떤 기계 도구 만들고 그거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금융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그 주식회사에서 막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영국의 산업혁명도 그 주식회사 때문에 나온 거예요. 노벨을 다 해방시켰거든. 니들이 뭐 상상력과 동원해갖고 뭐 기술 개발하고 하면 너 인센티브 주겠다. 투자자는 너 투자하면 나중에 이거 가격 올라가면 왕창 먹잖아. 그러니까 막 눈이 확 뒤집혀가고 막 투자를 전부 다 미친 거야. 그 투자자들 미치고 거기 회사 만들면 회사 직원 고용주하고 그 직원들이 그냥 막 해갖고 그의 산업혁명이 계속 성공한 이유가 이렇게 쭉 가고 쭉 그렇게 가다가 영국이 다 헤쳐먹었잖아요. 미투리가 헤쳐먹었다는데 세계 해가 지지 않나요? 그 조그만 나라가 원래 로마 이야기 영화 같은 거 보면 영국은 옛날에 야만족이에요. 맞습니다. 오늘날 그냥 뭐 거기 뭐 난리 났잖아. 그렇게 딱 하고 세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쭉 오다가 1970년대 때 그때 이제 막 새로운 자본시장이 막 발달해 미국에서. 근데 가만히 왜 이렇게 자본시장이 발달했나 보면 증권이 발달되면서 증권화라는 게 일어나. 증권화. 맞습니다. 우리가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증권화, 시큐리타이제이션. 시큐리티가 증권이잖아. 타이제이션은 동사화지. 그래서 증권화가 일어나는데 증권화라는 건 뭐예요? 원래 증권이 아닌데 증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증권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증권을 유가증권이라고 하거든요. 유가가 뭐예요? 있을 가격가. 가격이 있는 증권이야. 그게 뭐냐면 시장이 있는 증권이에요. 그래서 증권시장, 우리 자본시장은 매 순간순간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바뀌는 그런 가격이 있는 증권. 매매되는 시장이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면 다 가격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걸 시장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은행은 시장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은행 시장 그런 말 안 해. 보험시장 가끔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 일반적인 보안사람, 보험사람, 일반사람이니까. 오로지 시장은 증권시장이야, 자본시장이야. 근데 그게 보면 증권화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한우, 미술품, 뭐 음원, 부동산 유동성이 없는 걸 유동성을 부여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증권화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어. 근데 그거 갖다 까뜩이 딱 해가지고 증권을 발행해. 갖고 증권시장에서 막 사고 팔게. 좋네. 그러면 사고 파는 거야. 그럼 가격이 막 붙으니까, 근데 안에 들어있는 거는 원래 증권이 아니었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초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underlying asset. 자산이 asset이고, underlying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기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보통 우리가 많이 되는 것들이, 구조화 상품을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좀 수준 높아요. ABS. 그래서 asset 영어로 back, security 증권이죠. back은 뒷받침하는 거예요.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 담보. 자산은 담보로 붙여 있는 증권이라서 우리 자산 담보 증권 asset back security ABS 오토브레이크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asset back securit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토브레이크 시스템은 그냥 자동차에 붙어 있는 뭐 도구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요. 오토 브레이크 시스템도 있어요. 내가 S&P 시스템 그런 건데 그걸 통해서 이제 증권시장이 자본시장 발달하고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2000년 들어오니까 더 막 컴퓨터 이게 빨라지고 좋아져. 그 전에 증권화되는 것도 컴퓨팅 파워가 세졌기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2000년 되니까 우리 컴퓨터가 더 발달하잖아. 막 AI도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하면은, 야, 이공계만 아세요. 근데 수치 해석이 가능해져. 이게 너무 나가는 것 같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확률이지. 통계. 그래서, 비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쵸. 뭐, 네. 수십만 번, 수백만 번 갖다 순간적으로 할 수 있잖아. 네. 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어. 그거 하려면 한 1년 걸려. 그러면 누가 그거 해, 상품에. 그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2, 3초 끝나. 그러니까, 쫙 해가지고, 네. 구간별로 어떤 식의 현금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네. 만들어서 그걸 짱을 굴려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어.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판상 때문에 혼나신 분도 있고 돈 버신 분도 있는데 파생상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게 파생인지 파산상품인지 구분을 잘 해야 얘기를 하는데 파생상품이라고 그래요. 네. 파생은 영어는 데리버티브스라고 하고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파이낸셜 프로덕트 금융상품 derived from underlying asset이요. 그러니까 어떤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돼 있는 상품이에요. 그게 이제 ABS도 근데 그게 점점 발달하는 거지만 이렇게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그 ELS, ELW 있잖아요. 요새는 ELW는 안 하고 이제 ELS 하는데 또 저번에 홍콩 때문에 혼나신 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이제 그런 거 그게 이제 파생. 근데 그런 상품들이 금융상품 때 어떻게 나왔냐 보면 다 기술 발전과 거기에만 디바이스 발전 때문에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그 컴퓨팅 파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는 1970년대 이후는 그 컴퓨터의 컴퓨팅 파워. 점점 지금 인공지능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학국지예요, 시청자분. 금융의 발전과 금융의 발전사를 딱 보면 결국은 학문과 기술과 그 디바이스, 도구의 발전 이걸 통해서 금융 상품들이 계속 발전돼 왔는데 그게 지금 컴퓨팅 파워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가 판상까지 왔는데 지금 오는 시대가 이제 디지털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만 저는 이 디지털 우리 지금 기본법을 만들고 뭐 이상이 뭐냐 이게 맞는 거냐 뭐 우리 가상자산 할 때도 이게 뭐 가짜냐 진짜냐 뭐 번터간에 있네 없네 치팅이다 사기다 온갖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이거 사람마다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옛날에 은행이 있었냐? 없었지. 화폐는 원래 없었던 거야. 교환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 사실 새로운 게 만들어질 때는 니즈는 있는데 그 니즈의 배경은 분명하게 있고 그때 나올 수 있는 기술, 그 시오리티컬한 이론적인 배경, 거기에 따라서 그 기술에 따라서 도구가 만들어지면 그 커버가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을 가는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디지털화라는 건 지금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지금 확실한 추세예요, 디지털화는. 디지털화이제이션은 아무도 못 말려. 그냥 가는 거예요. 그쵸?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AI도 뭐 극으로 가잖아요, 지금 발전이. 그런 각도에서 사실은 우리가 디지털 자산, 처음에 우리가 암호화폐가 나왔잖아요, 비트코인 같은데. 야, 화폐냐? 한번 싸우더니, 그래, 그럼 암호자산. 야, 암호 안 풀면 어떡해? 그래, 그럼 가상자산. 야, 가상자산 아니면 어떡해? NFT 같은 거. 아유, 알았어. 디지털 때문에 만드는 거 다 디지털잖아.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암호화폐도 있고, 그 안에 지금 가상자산도 있고, NFT도 있고, 그리고 지금 토큰 증권처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이제 기존의 ABS나 이런 S100 자산보고 이런 증권은 기존의 우리 시스템 인프라 틀에서 된 건데, 이거는 좀 다르잖아. 길었습니다, 서두가. 근데, 그게 달랐어요. 왜냐면 지금 STO리가 지금 토큰이 아니고, 이거는 블록체인 기반에서 지금 많이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기반을 한번 잠깐 좀 얘기를. 일단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이미 많이 시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 이제 중앙 집권적인 형태냐, 아니면은 이제 분산되어 있는 형태냐의 분산 원장을 사용하느냐의 그 차이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나라가 정한 제도 안에서 어쨌든 이제 증권이 발행이 되면, 그거는 이제 그냥 전통적인 증권 또는 이제 자본시장법 하에서의 증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사실 이게 이제 블록체인 하에서 어쨌든 좀 분산 원장이 기록이 되면서 이제 서로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증권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 발생했던 그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ICO라고 해서 이제 발행이 됐던 그런 토큰들은 대부분 다 그런 형태로 발행이 다 됐거든요. 근데, 이 STO에서, 환경에서 이제 발행이 되는 토큰들은 근데 아무래도 자산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자본시장법 하에서 발행이 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미 그렇게 지금 가이드라인도 이미 나왔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뭐 좀 그 디지털화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과도기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피해를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자본시장법 하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한 증권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큰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본시장법 하에서 발행된 토큰. 네, 근데 이제 자본시장법 하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발행한 증권인 거죠. 증권 토큰. 예, 그게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우리가 일본 가서도 금융청, 일본 금융청, 일본의 핀텍 재팬이죠. 핀텍 위크 재팬. 거기 이제 저도 가고, 우리 김 대표님도 가시고 해서 저도 이제 되도 않는 국제 발표하고 사회도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딴 나라에서는,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한번 제가 ADB하고 기재부에서 제가 또 발표를 한번 했는데, 해외하고 틀려, 지금 우리가. 우리는 지금 STO가 아니라 TSO잖아. 네. 토큰 시큐리티예요. 그래서 토큰 증권이라고 표현하는데, 해외에서는 지금 그냥 시큐리티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같은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약간 달라.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냥 같이 포섭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증권으로 해석해서 발행할 수도 있고, 사실 그냥 신법 체계 하에서 그냥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데, 저는 이제 토큰 증권은 상당히 그 전통과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만남. 이렇게 제가 현재는 증권이고 미래는 토큰인데 이 서로 체계가 다른 거예요. 왜냐면 현재는 다 버티컬한 하이라키를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인프라가 효율성을 다 맥시멈하기 위해서. 사실 얘가 사실 효율성을 맥시멈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다 위 아래가 있잖아. 위 아래 뭐 이런 노래도 있지만 딱 그래가지고 쫙 개통 갖고 있는 거니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지. 우리가 조직생활 할 때도 밑에 직원이 딱 올리고 쭉 하고 있어. 오케이, 가자! 딱 쭉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 갖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앙집권화.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중앙집권화라는 것은 중앙으로 쭉 집권인데 그 중앙은 사실 탑에 있어. 그죠? 그래서 중앙이 탑이야. 그래서 중앙이 가장 탑이고 쭉쭉쭉 분권화되면 이렇게 집권화된 게 이렇게 밑에 전달되는 거죠. 명령체가. 이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조직뿐만 아니라 그런 시스템들한테 쓰고 있는데 이건 철학적인 이슈예요. 앞으로 미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는 좀 다른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까 말씀하신 이런 버티컬한 시스템이 아니라 호라이즌탈한 호라이즌탈이 수평이죠. 수평 분권화돼. 아까 이건 수직 집권화 중앙 갖다 우리 수직을 바꾸면 수직 집권화된 시스템에서 수평 분권화돼. 그 수직과 수평, 집권과 분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철학이자 이제 그런 기술이자 이게 좀 더 발전되면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 태에서 지금 이게 발행이 되고 거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동성 부여하는 과거도 우리가 ABS가 있었고 파생배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때까지 버티컬한 중앙 집권화된 그런 시스템화에서 한 거고 지금 블록체인에서 하겠다는 디지털 쪽은 사실은 이런 수평 분권에서 하겠다는 건데 STO는 뭐냐면 두 개의 융합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수직에서 수평하는 게 졸라 힘든 거야. 왜냐면 그냥 이때가 평생뿐만 아니라 DNA가 다 이미 다 형성이 된 거예요. 왜냐면 선사 때부터 다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선사 때부터. 그러니까 문자 없을 때부터 그냥 거의 우리 DNA 형질된 거거든요. 추천적 형질됐는데 갑자기 수평을 하겠다는 거야. 아까 거기에 막 좀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뭐지 막 정신적인 막 혼란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꼭 이해상충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마켓 프랙티스 시장 관행이 형성될 때까지는 제 생각이에요. 좀 이렇게 융합해서 가면서 하나의 그런 결과물도 찾고 하다 보면 우리가 새로운 그런 좋은 트라이얼을 통해 가지고 실패 확률을 줄이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서로 손을 잡고 가는 게 STO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갑자기 새로운 인프라가 쓰지만 발행은 기존의 법 체계 내에 증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두 개를 결합하려고 하는 노력인데 아직까지 좀 비효율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블록체인 쓰면은 블록체인 특징이 뭐예요? 트레이싱이 되고 투명하고 트레이싱 쫓아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변조를 갖다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위변조를 검증하는 기관이나 그것이 절차나 이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걸 절차 갖다 우리가 줄이는 거에서 시간 비용을 줄이고 또 전체적인 코스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매매 체결할 때 몇 번의 결차가 있다 가면 근데 그 5개가 필요한데 3개, 2개가 줄고 3개다. 시간 줄고 돈 주면 누가 그걸 안 해. 네. 기술적으로 커버만 되면 다 그걸 쓰게 되면 그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그걸 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이 그거 갖다 가장 훌륭하게 이런 전통과 어떤 새로운 거 현재와 미래를 갖다 이렇게 결합시키면서 스무스하게 연착을 시키고 미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한 STO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성공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데 현재에서 보는데도 미래가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뭐 가다가 막 북풍나서 막 바이킹 타는 게 아니고 롤러코스팅 하는 게 아니라 착 예상하면서 쫙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각 기자가 갖다 잘 길을 밝혀주고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STO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감독님, PD님 여기 STO 좋아요 있어 없어요? 좋아요 있어 없어요? 그런 거 하나 우리 만들어야 되겠고 이제는 조금 디테일하게 마이크로 들어가서 지금 그걸 우리가 뭐 고도를 기다리고 말이야 우리 STO 입법을 기다리면서 있으면서 이제 조합주자 가이드라인이 입각해갖고 지금 이제 조합주자가 갖다 발행하는 그런 사례 중에 대표 일주자가 이렇게 열매 컴퍼니고 미술품이에요. 우선 그 열매 컴퍼니 미술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의 어떤 의미랄까, 뭐 기대 효과랄까, 좀 그걸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꼭 나가서 이거 확장해가지고 STO가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걸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미술품 조각 투자를 이제 처음 시작으로 그 좀 다양한 이제 그 미술품과 관련된 그런 파이낸스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그 아직까지 그 미술품과 관련된 그런 파이낸스 사업들이 제일 좀 뒤처진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났어요. 아트 파이낸싱을 하자. 그렇죠. 아트 파이낸싱 이라는 그 이제 영역 자체가 그 이제 선진국들의 어떤 전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미술 시장이 이렇게 당연히 뭐 어떤 시장이든 등락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등락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향 시장으로 가는 그러니까 침체기 들어가면 사실 그거를 금융시장이 딱 받쳐주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사실 침체기가 한번 들어가면은 뭐 그 이 미술시장에서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10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침체기였다가 한번 반짝했다가 또 다시 또 10년 동안 침체기였다가 또 반짝했다가 근데 실제로 그 과거에 이제 한국 미술 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로 그렇거든요.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그 지향하는 부분은 일단 미술품 종합 투자도 투자계약 증권의 형태로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이런 자금을 좀 모아서 미술 시장으로 좀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시작으로 해서 뭐 저희가 지금 미술품 담보대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미술품 담보대출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거 사채업자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글로벌에서 그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 미술품 담보대출을 주로 제일 많이 해주는 곳 중에 한 곳이 뭐 시티은행, 뭐 골드만삭스, 뭐 UBS 뭐 이런 곳들이 이제 주로 많이 해주고요. 우리나라는 그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전부 다 미술품과 관련된 그 어떤 파이낸싱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뭐 과거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미술품에 대한 가격을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가격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잘 못하다 보니까 그 대부분 이제 실패했었고 이제 다행인 거는 저희가 한 7년 정도 미술품의 가격을 산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 투자계약증권 1호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저희가 미술품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는 그 프로그램을 직접 금감원에서 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전문성. 그래서 이제 특허 물론 있으시죠? 다 있습니다. 글로벌 특허. 글로벌 특허가 빨리 만들어야 해외 진출해야지. 그렇죠. 맞아요. 우리 그 EB, 엔터프라이즈 관련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우리 유니콘, 이 디지털 월드에서 난 유니콘이 나오잖아요. 왜 나와요? 시간 공간 제약이 없는 이런 그 디지털 월드에서는 만약 좋다 그러면 막 내가 살게 하면 글로벌이 나오니까 순식간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봐야 또 사람들이 뭐 우리 김 대표님 회사에 투자할 거냐고. 와, 나좀 사게 해줘. 야, 당신들이 발행한 조각 투자, 그 미술품, 그 조각 투자보다 당신 회사 좀 투자하게 해줘.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가격 산정 프로그램을 그 기반으로 해서 그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이제 다양한 그 미술품 파이낸싱, 아트 파이낸싱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작가 그 IP를 활용을 해서 이제 NFT 발행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꺼내가지고 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AI 시대가 극도로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때까지 어떤 것들이 다 바뀌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AI는 좌뇌의 극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정유신 생뚱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AI는 좌뇌의 극이에요. 우리 뇌세를 다 보면 좌뇌 우뇌가 있잖아요. 제가 AI가 절대 쫓아오지 못하는 세 가지 영역. 제가 이것도 한번 내 방송 한번 할게요. 제 생각이에요. 정유신 생각이에요. AI가 절대로 쫓아오지 못하는 세 가지 분야. 왜냐면 지금 현재 AI는 데이터 이셀프, 토토로지 같은 동의어야. 네. 데이터 양과 질에서 AI가 경쟁이 결정돼요. 그럼 결국은 데이터 비대칭적인 거, 정보 비대칭적인 건 AI는 못 쫓아온다. 새로운 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나가는 거는 다 아직 잘 몰라서 AI도 금방 하고 접수해야지 그 직업 분석이 안 돼. 그래서 벤처, 신산업. 네. 이게 더 중요해질 거다, AI 쪽에서는. AI 시대에는. 두 번째, 문의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AI는 좌뇌 경기도 0100, 요새는 이제 양적 컴퓨팅하고, 뭐 이제 직관적으로 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네? GPHG, 예. 이렇게 해갖고, 그래픽으로 이제, 예? 프로세싱 일을 갖다 이게, 딱 장악하는 그런 것에서 네. 병렬적으로 직렬이나 0100, 이런 게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이 컴퓨팅 AI는 직렬적인 거지. 그래서 사실은 좌뇌적인 거예요. 그래서 문외적인 거는 AI가 여전히 잘 못 쫓아온다. 그러니까, AI는 노동센서에서 올리는 도구로 우리가 쓰면 굉장히 훌륭한 거고요. 네. 그 자체 절대로 순수 창의 창조적인 건 AI는 할 수 없어. 저는 그 생각을 확실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논쟁해도 돼. 누구든지.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운의 비즈니스부터 또 하나는 못하면 미래 예측 못해.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AI는 사실은,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의 연용론이 아니고,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의 귀남론을 기초한 경험론이에요. 그래서 AI는 사실 빅데이터 기초에서 무지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멈춘다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의 데이터가 반복된다는 주기론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나 미래는 주기가 아니야. 아무도 나중에 근데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역사는 주기가 아니다. 역사의 발전은 구적인 변화, 돌연변이, 기술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걸 창출해 나가는 것이지, 과거의 반복이 아니에요. 일정 상당 부분은 반복하죠. 그러나 네. 계속 역사 발전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구적인 변화가 그때마다 일어나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AI 못 주잖아요. 이제 뭐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예술품 이런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거지. 네. 새로운 신산업으로. 왜냐면 딴 거 다, AI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돼. 근데 이거는 AI가 사용 안 하네. 말도 하지. 왜냐면 맞습니다. 노동 센서 높일 수 있거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창업도 막 발전하지만 창직. 네. 고용 창출, 신산업, 잔소리를 올리고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옛날에 장흥에 많이 놀러 갔어요. 조각공원. 네. 그때 제가 아주 젊었을 때요. 네. 젊었다고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이었는지 세전하면 제 나이 가능했으니까 한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젊었을 텐데, 거기 가면, 화가 공장이 있잖아. 네. 지금도 있나요?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방에다가 놓고 뭐 밖에다가 이렇게 계란, 뭐 그런 좀 잘난 사람들인지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거 없는 사람들한테 해갖고 그런 걸 주고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파이낸싱이잖아. 돈 이렇게 돼서 계속 어려울 때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고, 물론 가격은 변화가 있겠지만. 맞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실은 이제 계속 그 지속 가능한 신산업으로 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팍 죽었다. 이게 하는 게. 맞아요. 네. 오늘 하여간 우리가 김 대표님 모시고, 재밌는 얘기인데 또 뭐 시청자분 어떠셨어요? 죄송해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재밌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시는 분들이 재미없어. 그러고 제일 많은데, 재밌었고요. 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열매 컴퍼니, 넘버 1, 1호, 이렇게, STO도 조합수자 발행도 하셨고,
또 사실은 이제 디지털 자산, 앞으로 새로운 세대는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 소개 좀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게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2부를 기대하시라. 네. 다시 한번 모시고 그때는 우리가, 뭐 또 입법이 어떤 식으로 된 것도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해외 쪽도 한번 얘기를 하고, 네. RWA.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RWA가 또 있는데, Real World Assets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유동성 없는 세상의 모든 어떤 실물 이런 것들을 유동성을 부여해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자. 고용 창출도 하고, 신산업도 만들고, 근데 어디서? 블록체인 하에서, 위해서. 네. 기존에 쓰리피 아니라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오늘, 네. 김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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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